중국 해변에다가 이런 차트시티를 다 만든 거죠. 경제 특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국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주도한 게 바로 등소평인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명인데 차량의 시티가 만약에 생기면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3, 40억 명, 심지어 50억 명 될 거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한 4, 50억 명이 굉장히 못 삽니다. 1,000불, 2,000불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미국이나 독일로 유학 이민 갈 기회만 있으면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몽고 사람들 다 가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마 기회만 있으면 한 반은 이민 가고 싶어 할 거야.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근데 갈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자유롭게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자는 거죠.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나라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죠. 그거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구 식민지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폴로는 이거는 식민지가 아닌 게 왜냐면 국민들이 통치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 할 거다. 민주제도. 리더를 그렇게 선택할 거고 국민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식민지는 있는 땅을 점령을 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식민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 땅을 만들어놨더니 딴 사람들이 온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니까 제국주의나 식민주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통치 방법도 독재가 아닌 민주제도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 3년간 열심히 합니다. 한 2년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설계도 제가 다 했어요. 설계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1000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보다 한 1.5배 큰데 여기를 한 500만 도시로 만들자. 서울은 지금 600만 제곱킬로에 100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반이 안 되는 훨씬 쾌적하겠죠. 그리고 서울에 지금 26개가 구가 있잖아요. 구를 여기 이제 나눠갖고 각 구를 나라에 하나씩 주겠다 그랬어요. 프랑스에는 예를 들면 뭐 서초구, 강남구는 뭐 영국, 송파구는 미국, 용산구는 중국, 그 옆에 구는 일본.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국가들한테 예를 들면 30개 아주 주요한 문화국가, 경제강국가 때 나라 땅 하나씩 주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너 대학 세우고 건물 세우고 박물관 세우고 극장 세우고 공장 세우라 해봐라. R&D 센터 세우고 땅을 아주 싸게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생겼어요. 전 세계 문화가 융합하는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탄으로서 대단한 문화와 대단한 R&D가 꼽히는 진짜 관광 자원이 넘치고 넘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설계를 제가 해보고 봅니다. 이게 바로 에카스잖아요. 이 껍데기라는 게 이제 테두리고 이 안에 질서를 만드는 거죠. 에너지 문제 중요하고 물질 문제 중요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 각국의 문화를 결국은 섞어야만 된다는 개념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시 같은 거 설계도 다 했어요. 저는 이 자동차가 안 다니는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최고의 그 철도와 그 아주 스마트한 그 전기차만 다니는 최고의 환경, 에너지의 최저의 에너지를 쓰는 걸 설계했고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몇백조, 몇천조가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돈을 쓰겠어요? 포스코가 철강을 대고, 현대차가 차량을 대고, 현대건설이 건물을 짓고, 그 교량을 짓고, 통신은 누가 했어요? SK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항구, 발전소, 뭐 주택, 학교, 빌딩, 공장, 홍콩 같은 어마어마한 도시를 한 20년 안에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거죠. 그게 남한 경제를 살릴 거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게 폴 로머 교수가 이제 하는 건데, 폴 로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지금은 평당 뭐 1,000원도 안 돼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빌리면. 근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 맨하탄처럼 될 것이다. 맨하탄의 지도를 보여줘요. 이게 맨하탄이 이게 롱아일랜드고 여기가 뉴저지인데, 제가 여기 한 18년 살았습니다만 맨하탄의 비싼 땅은 1제곱킬로미터당 5억이에요. 저 명동보다 좀 비쌉니다. 홍콩의 코스웨이베이라는 데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데, 어쨌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땅을 싸게 사는 사람한테 엄청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프로모션하니까 전 세계 부동산 업자들이 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각국의 그 대표적인 부동산 디벨로퍼들을 초기 투자자로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강남구만한 걸 주면 그 사람은 괜찮겠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유치하러 막 다녔어요, 폴로머가. 근데 지금 돈은 넘칩니다. 투자할 데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프로포즈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지고 정동영 씨가 진 거죠. 이명박 씨가 이제 당선이 돼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 사람들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북한 사람한테. 제가 지금 겁이 없어요. 그게 생겼죠. 모르는 일이라면 겁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로 연락해갖고 비밀 회담을 합니다. 북경에서 3번에 걸쳐서요. 그 2008년 3월, 1월, 3월, 5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북경에 있는 그 캠피스키 호텔이라는데, 거기 유명한 데인데요. 가서 이제 북한에 있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북한에 지금 외교관이면서 이중환의 간첩이면서 뭐 첩보이면서 뭐 사업가면서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희정과 만나서 남북회담을 성사시킨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리호남이라고. 만나갖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황당하다는 거야.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상상을 했냐는 거야. 그래서 야, 잘 생각해봐. 이거 너희들은 좋은 거다. 1년에 내가 매년 5,000원 원씩 줄게. 땅을 빌려줘라. 그 땅. 99년. 그러면 너희들 거기 노동자까지 5만 명도 좋은데 50만 명 보낼 수 있지 않냐. 생각해보겠대. 저기 평양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대. 그래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평양으로 보냈죠, 제가. 그랬더니 한 2주 있다 와가더라고요. 반응이 좋대. 또 만나자. 그래서 제가 북경을 또 갑니다. 그래서 또 가서 설명했더니 꼬치꼬치 물어봐요. 여러 가지를. 과연 가능하냐. 그때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죠. 그리고 밤에 이제 1박 2일 술을 먹습니다. 친해져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3번째 미팅 가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평양의 내각의 참사입니다. 공식 명칭. 근데 북경에서 한 10년간 일했어요. 아마 장성택 라인인데 지금 숙성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나이 또래인데 아주 사람이 스마트하고 좋았어요. 나하고 말이 잘 통했는데, 북한에 가서 얘기했더니 한 90%가 이 프로젝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걔네들이 5천억 원이 통치 자금이 매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있으면 통치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DJ 때 1년에 5천억 원씩 준 거예요. 노무현 때도 약 5천억 원을 줬습니다. 통치 자금. 근데 그게 끊기니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너희 내정 간섭을 안 하겠다. 내정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그리고 너희 나라가 나중에 신천처럼 될 거다. 세계의 공장이 될 거다. 그때까지 너희들 정권 유지하든지 뭐 데모크라시 하든지 건 너희들이 문제고 우리 간섭 안 할게.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 비슷한 신의주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추진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주의법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칼럼에 그 신의주의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90%는 좋아하면 10%는 반대하는 거냐? 그랬더니 반대하는 건 아니고 침묵한다 얘기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대자가 없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평양에. 북한의 그 지도부가.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저한테 4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성사시키려면 4가지를 해달래. 첫 번째, 이거 박창기라는 사람은 옛날에 박스넷 한 건 알겠지만 그 정도 힘 갖고 20조를 어떻게 모아. 그러니까 모을 수 있다는 거 해달래. 걱정 마라. 내가 다 지금 접촉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보여줄게.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직이 있냐. 조직.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그거 걱정 마라. 내가 다 조직 전문가니까 나는 국제 조직할 거다. 근데 그때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나서지 말아달라. 그 왜 그러죠? 땅을 대한민국에 팔 수는 없잖아. 북한에서. 그렇죠? 체면상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국제회의를 열겠대. 싱가포르나 발리 같은 데서. 열어달래. 그럼 그거 갖고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해달래. 그럼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지지하겠대. 그런 이제 스케줄까지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냐면 이명박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래.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다리도 나야 되고 외교관계도 있고 군사관계, NLL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남한 정부가 나서진 않되 반대하지 않아요. 그럼 북한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청와대에 들어갔죠. 그때 이제 박지원 수석이 이제 기획수석이었는데 들어가고 협상을 3개월을 했어요. 협상. 소리 갖다 주고. 요로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하고 그때 정정기 실장, 비서실장한테 얘기하고 3개월 동안 하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잘하면 돌파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네 기조들하고 잘 안 맞아. 뭔가 그때는 지금처럼 북한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한 사건이 생겼는데 전일이가 죽었어요. 아니 금강산에서 박광자 씨 해변가에서. 그때가 2008년 7월이더라고요. 그거 되니까 이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얼마 있다가 이제 나중에 통보가 왔어요. 못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왜 못하는지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왜 있더라고요. 청와대가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나설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얘기죠. 나설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는 대통령인데 폼은 못 잡고 누군가 딴 사람 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 다음에 거기가 되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 뭐죠 이게? 송도? 네, 송도 국제무역지역하고 새만금이 오히려 밀릴 것 같다.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저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네 국정기조가 안 맞는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덮어놨죠 제가. 2012년에 이제 대선 국면에 제가 다시 이걸 갖고 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 지금 정권이 이러니까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민연금만 400조를 갖고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안 나셔도 되지만 자금의 반을 국민연금 자금이건 삼성전자나 포스코 자금이건 국제 케이만 아일랜드에 있는 펀드에다 넣고 거기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가 운영하는 펀드에 넣고 골드만삭스 이름으로 투자하면 그 땅 그냥 우리가 사는 거다. 북한 땅은 그냥 거저먹는 건데 그럼 전쟁 가능성 없어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것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김정일하고 김정은이죠. 클린턴을 내세워서 오바마하고 협상을 하고 핵무기 폐기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세게 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반기문 부장도 지금 나서서 이런 걸 했죠.
지금 북한의 GDP가 약 24조 원입니다. 근데 토지 임차료를 5천억을 주고 인건비를 5천억을 주고 대일 배상 청구권을 1조씩 받을 수 있어요. 약 20조를 받을 게 있습니다. 이게 타결되면 너한테 2조씩 들어갈 거다 매년. 그러면 북한이 매년 20%씩 성장합니다. 북한.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져요. 원래 행복도는 성장률로 비교하지 그 절대 가치하고 이렇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거죠. 북한이 이렇게 자석이 되면 통일도 쉬워지잖아요. 그죠? 북한 남북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돈이 2조 원 이상 들어올 거고 통치자 경제난 해소하고 내정 간섭받지 않고 체면 깎기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할 때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평화로운 통일 과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대규모 투자처와 수요처가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세계 문화와 기술의 용광로가 바로 옆에 있으면 한반도가 다 잘 되겠죠. 국내 불합리한 구조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권 집단이 그냥 끔찍하게 누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 경남도에다 우리 백이성 씨를 딱 모셔놓고 IB 교육을 세게 해갖고 너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행복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글로벌 교육을 받으면 누가 여기 학교를 보내겠어요. 불러다 보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학교들이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혁해야죠. 그다음에 거기 예를 들면 또 검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썩은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나라 검찰이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럼 남한이 개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이 남쪽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제 그런 모델을 삼은 거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일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류가 있냐면 북한이 배급 경제가 없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시장 경제로 지금 이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경제는 뭔가 진보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배급 경제 없이 돌아가는 나라가 됐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한 정부는 흡수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통일 대박. 근데 북한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는 남한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10년 전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발 망해서 좀 남한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남한처럼 되면 안 되겠다. 흡수 통일되면 자기네들 다 노예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층부터 밑에까지. 왜 그러냐? 북한에서 탈출해갖고 우리나라에 지금 사는 사람이 약 3만 명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비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교육도 엉망, 빈부격차 엉망, 비정규직 엉망, 자기네들 완전히 인격모독. 이게 통일되면은 전라도 경상도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인격모독이 아마 10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선시대도 그렇거든요. 저 서독 사람들은 관료로 등용을 안 했습니다. 이시에 난 이후에. 그보다 더 심한 차별과 모욕을 받을 거다. 차라리 남한과 통일을 결사반대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 문제가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을 평화 통일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남한 제도가 북한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보이게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들어와서 살기 원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육이 완전히 엉뚱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임과 도구마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하나원에서 2달간 교육시켜도 밖에 나오면 도대체 영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어도 몰라요. 사회풍토 몰라요. 은행이 뭔지 뭐 하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은 통일 방안이라는 생각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델이 있어야 돼요. 중국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남도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예요. 병남도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남한이 배우게 하고 북한이 배우게 함으로써 병남도 중심의 통일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밌죠?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팟캐스트 만들면 그야말로 지상 최대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까 폴 로머 교수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런 도시가 몇십 개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기술도 많아요. 없는 게 뭐냐? 국가 질서가 없는 겁니다. 이민을 받을 수 있는 질서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새로운 국가 질서입니다. 그거를 성공 케이스 우리가 하나 만들면 전 세계 이런 차터 시티를 몇십 개 만드는 걸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에 우리 에카스 아카데미 팀들이 주도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이루어진다. 질문 안 받으세요? 거기로 네, 일단 11강이 다 끝났습니다. 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나만. 네. 그 두바이가 네. 이쪽이 차터시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MB 정권 초기에 두바이를 모델로 한국 모리섬에다 차터시티를 만들자고 거기? 해서 어떤 섬이요. 네. 그래서 MB가 두바이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두바이가 그 MB 정권 초기에 경제난 때문에 속도를 그러면서 이제 무산됐다고 네. 들었는데 두바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두바이를 한번 가봤는데요. 두바이는 기본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12개 부족국이 모여갖고 만든 연방국가인데 두바이의 그거는 일단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이에요. 돈으로 때리 부는 거하고 두바이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약간의 경제 특수만 있는 거지 새로운 국가는 아니에요. 새로운 국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실패한 이유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긴 있지만 과도한 부동산 개발 좀 그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 차터시티와 가까운 건 두바이가 아니고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예를 드는데 홍콩이 아니고 싱가포르가 비슷해요. 싱가포르가 비슷하죠. 또 하나는 일본의 명치 유신이 바로 차터시티입니다. 차터 컨트리. 기존의 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통일을 한 다음에 법은 독일에서 갖고 왔어요. 해군은 영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육군은 러시아 걸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미국 걸 갖고 왔어요. 몇년 걸렸죠? 네? 명치 30년 만에 세계 최고 최강국이 됐죠. 세계 최강국이 됐죠. 근데 싱가포르는 몇 년? 싱가포르도 한 30년 걸렸죠. 그리고 뭐였죠? 예를 들면 교육, 정치 시스템은 영국 걸 가져왔어요. 그런 식으로 세계에서 진짜 그 당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좋은 제도만 모아서 만든 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된 겁니다. 또 미국도 비슷해요. 초기에 이민 와갖고 13개 주가 독립전쟁을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제도를 채택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차터시티, 차터 컨stitu션. 그 미국의 헌법을 보면 그게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인권 문제, 언론의 자유 문제. 이게 그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어요. 다 왕국이었는데. 바로 그런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국가 질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국가가 지금도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바로 그런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두바이가 많이 몇 다르죠. 년 걸리잖아요. 미국이 100년 만에 세계 최강 국가가 됐죠. 150만 년. 100년. 그때는 워낙 느린 시대였으니까 산업혁명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부족했죠. 통신이나 운송. 지금은 20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질문. 네.
그 나라 발전 그 할 때 그 중국은 빠졌어요. 아 저거요? 네. 홍콩도 있고 아. 일본도 있는데 왜 중국이 발전한 이유를 제가 말로는 좀 설명드렸는데 중국은 아직 데모크라시가 아니죠. 근데 마켓 이코노미죠. 근데 왜 강제평 시대부터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 이권 집단을 모태권이 다 없앴거든요. 3000년 동안의 그 봉건 질서를 일제와의 전쟁, 그다음에 모태권의 그 문화입니다. 그 시대, 그다음에 그 유교의 도구마를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딱 차터 개념을 이용해서 그 등소평이 그 경제 축구를 한 10개 정도 만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아직 데모크라시가 안 됐죠.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지금 아직 관주도 판치 굉장히 전 일단 이제 국가 권력자가 좀 권력자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든지 대통령이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이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깜깜한 거야. 우리가 들으면 더 깜깜해. 이게 언제 되나. 네. 나이가 됐으니까 지금 30대를 키워요. 제가 오늘 30대 있잖아요. 키워서 대통령만 여기 오기 전에 이동학 씨 약간 같은, 집에서 백이성 씨 같은 거를 키워서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요. 뉴스 잠깐 봤는데 권사장님 같은 거.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그 공군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뭐죠?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난 눈물이 있잖아. 그걸 탁 보면 가슴이 막. 그리고 해군의 교훈은 네. 정신과 몸과 정신을 희생한다.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방산비리 네.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왔냐면 그 기자가 조선일보를 썼대요. 그 공군 출신 네. 기자가 있대. 사회부 기자가. 근데 이거는 완전 이적 행위 정도가 아니고 이거야말로 그 이택 뭐 방산비리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죽이는 거를 미사일 있잖아요. 다 다르대요. 이거 쏘는 방법 뭐 하는 게 다 달라. 조종이 다 달라서 배우면 북한은 매년 신기술이 지금 도입을 해서 그걸 한대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5년째 같은 기술이고 이게 발전된 게 없대요. 우리는 껍데기만 사오고 예. 그 안에는 안 사오대요. 예, 왜냐하면 서류를 10년 있으면 폐기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짓말로 사도 아무런 그걸 검증을 그러니까 할수 없기 그 때문에 다 해오는 사람들이 거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총알 가진 걸 말하자면 그거에 우리를 희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과 하늘에 바치기로 맹세를 하고 이렇게 공군 상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들인데 헛된 죽음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너무 불쌍하더라고. 진짜 그거 보는데 마음이 야 너무너무 비리다. 그쪽 비리고. 네, 너무너무. 근데 해군은 또 이게 해군은 또 바다에 희생을 한다 그래서 조국과 바다에 희생을. 이거는 그 참모 총장이 다 나서 질문을 네.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질문하실 분. 삼성 생명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죄송합니다. 저기 그럼 질문보다 네. 오늘 어떠신지 맞아. 경과 보고를 아, 네. 그럼 아까 해군 그 이야기 좀 자, 듣자. 그거는 느껴지죠? 다음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할게요. 네, 네. 맞아. 다 들어오셨나요? 네. 네, 한 5분 쉬었다가 네. 나머지 세 분 수료증 드리고 아 맞아. 스피치 듣고 경과 보고 듣고 그리고 이제 3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이 30분, 20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많이 오버하셨어요. 조기 스케줄 시간 딱 까먹. 늦게까지. 아니 잠깐 얘기. 네. 망가져. 들어오면 다 들어오셨나요? 네.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졸려갖고 이제 할 일은 몰라. 화장실 가셨나 봐요. 소매틱스 하면서 재워지고. 나 있잖아요. 네. 아 그거. 요거 하시고 아니 우리 헤어질 때가 되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거야? 원래 네. 여기 못 헤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고 나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원장님 하신 거. 아, 예, 다 찍었어요. 언제서부터 찍었어? 저기 좀. 아니, 여기다 서 지금 있어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 그럼 얘는 갈거 있고. 왜냐면